묘소에 누군가 무덤에 구멍을 내고 글을 적은 돌을 묻었습니다. 자세한 의미조차 모르는 글자들이 적혀 있지만 주술적 의미로 보입니다. 사자에 대한 테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두려우면 부모님 산소에까지 찾아가서 구멍을 파고 흉물스러운 물건을 집어넣고 살, 명, 생이라는 글자, 저주의 글자까지 써놓았겠습니까?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SNS에 선친 묘소 사진을 공개하면서 썼던 글입니다. 누군가 이 대표 선친의 묘소를 훼손하고 돌덩이를 묻어뒀던 사건이 있었죠. 당시 이 대표는 상대의 위해를 가하는 주술, 즉 흑주술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 어떤 반전입니까? 예, 발단은 이재명 대표가 SNS에 그 사진을 공개했고 그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의 안 좋은 의미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렇죠.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반전이 있는 거는 일부 문중 인사가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한 일종의 기보충이라는 의미로 관련된 분이 이 씨라는 분인데요. 네.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 사흘 전에 말하자면 이 대표 봉분에다가 돌 대여섯 개를 갖다 묻었다. 거기에 이제 생명살이 아니라 생명기라고 하는 걸 묻었다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반전이죠.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했다고 하는데 뭘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시에 이 씨 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래도 이 대표가 고전하고 있으니까 문중 지인이 좀 도와주자.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의 부모 산소에서 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기를 좀 보충해 주자. 그러니까 본인은 문중 인사들과 좋은 의미로 취지로서 한 거고 사실 그게 그 페인트로 네. 그 생명 보통은 살로 알려졌는데 네. 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기보충이라고 하고 이 씨라는 분은 사실 우리가 지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풍수지리 전문가고 2004년도에 전남도에 이게 무형문화재 청자 무형문화재 지정도 받은 사람이니까 사실은 뭐 좀 신뢰가 있는 분 같은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돌에 이제 세 글자 새겨져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앞자가 이제 생명이고 한 글자가 그때는 뭐 죽일 살자 아니냐 뭐 예. 이렇게 했는데 또 이후에는 이거 생명 기자다 이래서 이제 뭐 이거 감정도 의뢰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합을 하면 생명기 이제 이게 확실히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물론 이건 생명기라고 하는 것은 뭐 신명스러운 뭐 밝음 이것을 모으는 의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특허청에 상표용 등록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 자체를. 그래서 말하자면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전혀 흑주술이 아니라 이 대표를 돕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가수 감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 어떤 글자인지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걸 많이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 찾는 와중에 지금 이게 나타난 거죠.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처음에 이제 흑주술이라고 막 이렇게 막 비판하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였어요. 좀 이 대표도 머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반전의 또 해프닝이에요. 또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그 당시에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흑주술이고 뭐 후손의 절멸,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폐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 그랬는데 이 흉매가 아니라 흥을 돋구는 돌이 됐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저도 약간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자가 있었잖아요. 네. 이건 좋은 의미단 말이에요. 죽을 살째 비해서. 그다음에 명자가 있었는데 밝을 명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어두울 암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두 개만 봐도 이건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워낙 뭐 살자가 맞다는 취지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두고 보자 그렇게 저도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해코지를 한 게 아니냐. 특히 우리가 지금 정치 또 국민이 굉장히 양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대적인 적대적 세력들이 나한테 못하니까 무덤에 대해서 해코지 한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어,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전혀 생각과 반대되는 이런 게 나와서 좀 머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설 변호사님, 네네.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네. 이재명 대표는 SNS에 이제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불효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요. 엎어진 물이지만은 악의 없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당국의 선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SNS에 그런 의미로 지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사전에 같은 문중이니까 사전에 조금 문중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 아마 얘기가 됐으면 이것도 마다하실 것도 아니거든요.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니까 뭐 그러셔라 아니면 뭐 그냥 알겠다 정도로 아마 얘기가 끝났을 텐데 사전에 이런 조금 소통에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오해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기간 중에 그 김혜경 여사가 전남 장흥에 있는 그러니까 경주이시 문중을 찾습니다. 당시에 예. 경선 기간 중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말 8월 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김혜경 여사가 첫 전남 쪽을 그 행보를 하면서 들렸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때 장흥입니다. 한복 입고 이렇게 가지 않으셨나요? 한복은 안 입으셨던 아닌가요? 걸로 제가 기억이 나. 기사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복은 안 입으셨던 것 같고 당시에 경주 이씨 문중이 그 이재명 대표 파가 장흥에 또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린다고 갔던 기억이 나고요. 아마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아마 이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말 그대로 머쓱한 일이 좀 생겨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돌 묻으신 분이요. 그래도 경찰 조사는 받는 거죠, 그래도? 예, 받으셨다고 합니다. 7일 날 받으셨다고 하고요. 이모 씨 상대로 이제 수사를 했는데 당신의 진술의 진위 여부 그리고 저기 지금 페인트로 쓴 글씨에 뭐 이런 흔적, 필체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저기 성분 같은 것도 가능하고 2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행위의 동기죠. 이게 범행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그 동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누구랑 같이 했는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의미 그리고 이걸 뭐 혹시라도 동의를 받았는가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걸 하고 법리 검토는 그 다음에를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설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서 이제 선처를 바란다는 글을 네.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분묘 발굴죄 뭐 이런 것도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나름 이제 또 도와준다고 좋은 의미로 했기 때문에 이게 처벌까지 가나요? 이런 경우? 저 결론적으로는 아마 처벌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예, 일단은 아까 우리 프로파일러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사실관계를 먼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떤 범위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묘를 훼손하려는 어떤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이재명 대표 그 부모님 묘소가 굉장히 그 오지에 있습니다. 여기가 그 경북 안동에서 그 봉화 넘어가는 쪽에 아주 외진 곳에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재명 대표 유튜브 라이브를 보면 명절 때나 아니면 안동을 경상북도 쪽을 방문할 때 본인이 직접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간 적도 있어요. 제가 그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런 선처를 요망하기도 했고 일단은 구성 여건에 해당하는가도 약간은 의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내지는 뭐 이걸 기소해서 좀 처벌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올려주고 계신데 이거 김광삼 변호사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자, 정치인들 뭐 이런 무속 엮인 경우가 많던데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 질문 올려주셨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속. 우리가 약간 종교적인,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교적인 또 불교적인 이제 그러한 약간 토속신앙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 그런 것을 옛부터 중요시 여기는데 특히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랄지 이제 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조상의 묘를 어디에 썼느냐 이걸 좀 많이 따지고 실질적으로 뭐 기독교를 믿는 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뭐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잘 쓰면 뭐가 잘 되는 거 아니야? 또 경우에 따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죠. 네. 그리고 일단 묘를 잘 써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뭔가 묘가 이제 조상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직관이랄지 풍수지를 안다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묘가 뭐 어떻게 돼 있어서 이번에 잘 될 것이다. 아니면 묘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정치적 적인 상대방의 조상묘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 어떤 형식이든 훼손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건 이제 흉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저는 뭐 100% 미신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묘에 대한 테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선거 때 그런 때 자주 일어나죠. 그렇군요. 자, 이번 사건 수사한다고요. 경북 경찰 5개 팀 30명이 넘는 경찰이 수사에 동원됐다고 하는데, 자, 이게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그 전에 이 사건 불거졌을 때 이런 해명이 바로바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무슨 뉴스 듣고 계세요? 오늘 들어두면 좋은 뉴스 플레이리스트. 오늘 노래 제목은 죽도 밥도 아닌 쌀밥 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로 그날 진보 논객 진중권 교수 이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 70세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다음에 그 유지가 되겠냐고요.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이분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는데 돈을 헛써야 됩니까? 네, 이 인터뷰가 나간 직후 정의당 대표 진중권 교수는 정의당 당원이다라고 밝힌 뒤에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이라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진중권 교수 결국 오늘 사과했는데요. 제한된 토론 시간 안에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하지만 과격하게 들린 건 사실이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쌀 이야기로 여론의 문매를 막고 곧바로 사과를 한 건 진 교수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실천이 가능한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를 내놨던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키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네, 혹시 회의하면서 편의점 도시락 먹는 것도 이 쌀 소비를 위한 큰 그림이었을까요?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민생 119 앞서 이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크게 홍보했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한 편의점 점주가 있었습니다. 매일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자신에게 편의점 도시락을 대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쌀이 주목받은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쌀 막걸리, 쌀 과자, 쌀떡 이걸 쌀로 만들면은 우리 쌀 생산 무지될 거 없습니다. 지금 쌀을 막 옛날보다 안 먹는데 어거지로 먹어라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방금 보신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가뭄으로 바싹 마른 논에 직접 물을 뿌리며 이 농민들 표심 잡기에도 나섰는데 이 막상 대통령이 물을 댄 그 논만 농사가 잘 돼서 주변 논은 그렇지 않아 씁쓸함만 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지금도 여야 당대표 앞다퉈 이 쌀밥 정치 행보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오늘 이 대학교 식당가를 찾았습니다. 이 학생들과 1,000원짜리 아침밥을 함께 먹는 훈훈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그냥 쯔양이 당대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볼멘 소리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쌀 소비량이 30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게 사실입니다. 이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소비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 쌀이 계속 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쌀이 곧 밥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쌀을 1만 톤이나 사들인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자신이 만든 브랜드 소주를 만들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쌀을 통 크게 사들인 건데요. 이 소주는 원주 지역 쌀인 토토미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치솟는 물가에 정작 이 따뜻한 쌀밥 한 공기 제대로 챙겨 먹긴 더 어려워지는 아이러니. 이 1,000원이 국룰이었던 공깃밥 가격도 2,000원 시대가 되었고 간단한 밥 한 끼의 대명사였던 김밥도 이제 한 줄에 4,000원은 줘야 먹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앞다퉈 이 가성비 도시락을 내놔 지갑이 얇은 이들에게 단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청년과 시민들 편의점 도시락이 너무 좋아서 먹는 건 아닐 겁니다. 이게 이 밥을 만들고 뭐 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빨리 좀 한 끼 먹고 싶은데 그래도 좀 잘 차려진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기분으로 먹지만 이게 좋아서 먹는 건 아니거든요. 또 너무 편의점 도시락이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정부 여당이 남는 쌀을 사들이는 대신에 직불금을 늘리는 대안을 내놨고 민주당은 오늘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 위한 농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쌀의 진심일까요? 오늘 들어두면 좋은 뉴스 플레이리스트 뉴플리 여기까지입니다. 자, 민지수 기자. 어제부터요,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진이 엄청나게 화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사진들 올라온 거 어제 저녁 9시 이후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횟집 앞에서 걸어 나오고 이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열댓 명 줄지어 늘어서 있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속속 눈에 띄었는데요. 부산 사상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특히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장에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들어 경례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주변을 보면 조금 어두운 저녁 시간이죠. 뒤에 보이는 저 횟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관용 차량에 올라타기 직전에 주변에서 함께 식사했던 인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사진에도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 이 산불 상황에 술자리를 해서 논란이 됐던 김영환 충북도지사 얼굴이 보이고요. 또 이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을 했던 이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 지자체장들의 모습이 연이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러게요. 사진 보니까요. 여기 보이면 이제 동그라미 쳐놨네요.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보이고 여기 이제 김진태 강원지사도 보이고. 조금 전에 그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저희가 확대를 했는데 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웃고 있는 사람. 이분이 장제원 의원 맞죠? 장제원 의원. 그다음에 요 밑에 여기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요 사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은데 이게 무슨 자리였답니까? 그런데. 네, 이 횟집 이 국제 박람회 기구 이 실사단이요. 환영 만찬을 했던 이 에이펙 하우스에서 바로 4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식당이다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이 실사단 공식 만찬을 마치고 이후에 이 식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부산을 찾은 전국 자치단체장들과 이 국무위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날 만찬은 부산시청에서 약 2주 전에 50명 자리를 예약했다고 하는데 어제 주 요리는 회와 김치국밥, 매운탕이었고 술은 매실주와 소주, 맥주가 식탁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네, 식당 관계자는요. 어제 저녁 8시쯤 해당 만찬이 모두 종료가 됐고 이 술은 주로 건배주 위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술을 마시진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도 몇 번 이 식당을 찾은 적이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설전 변호사. 이 사진이 어제 상당히 화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리꾼들 반응도 상당히 각양각색이더라고요. 네, 저도 좀 신기하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지금이 회식할 때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혹시 설 변호사는 이 사진에 댓글 하나 단다면 뭐라고 댓글 다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이런 어느 방송사의 CM이라고 할지 뭐 만나면 되게 뭐 좋으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저 자리에 뭐 여당 지자체장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 야당 지자체장도 다 같이 있었다고 저는 뉴스에서 봤습니다. 네. 근데 참 어찌 보면 이게 뭐 충분히 식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뭐 식사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저 사진을 보고 일단은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이걸 이 각도에서 일반인이 찍을 수가 있나? 라는 경호상의 문제도 그 얘기가 좀 저는 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기서 찍고 어떤 사진을 보면 대로 바로 건너편에서 찍은 사진도 선명한 사진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나돌아다닐 만큼 경호가 과연 대통령 경호가 철저한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좀 그리고 이제 좀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 윤 대통령과 특히 그 충남도지사는
술로 인해서 상당히 좀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런 사진이 차라리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한번 저는 김광석 변호사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횟집 사진을 보고 또 저와 다른 느낌으로 받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런 사진은 대통령실에 찍어서 제공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민이 찍었어요. 물론 뭐 경호에 관해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화면에 비치는 그 사진을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상당히 뭐 소통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엑스포와 관련해서 다 모였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언제 총리, 도지사, 지자체 단체장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 엑스포라는 것은 이제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지만 사실은 각 도지 전국에 사실은 관광이랄지 여러 가지 승수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합심해서 엑스포를 유치하자 이런 뜻이 좋았고 아마 그것도 아마 대통령실에서 제안해서 왔을 거예요. 근데 와서 그냥 행사만 하고 갈 수가 없으니까 뭐 술을 했을 거고 또 식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술도 뭐 들어보니까 뭐 폭탄주 먹고 그런 게 아니고 건배 정도 해서 뭐 적당히 마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런 것이 일부러 정치를 통해서 뭐 통합을 일부러 하기보다는 똑같은 목적이 있고 같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저런 기회,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앞으로 정치에 있어서도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고 그런 게 있어서 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을 조금 더 보니까요.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만나서 회식을 하면 과연 회식비는 누가 내나요?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지금 경제 안 좋아서 힘든데 여기는 참 딴 세상 같네요. 뭐 이런 누리꾼들 댓글도 있는 걸 제가 좀 봤습니다. 미디스 기자, 이 시간이 뭐 8시, 9시 이때쯤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중요한 회의 하나 있었잖아요. 어제 우리도 이제 생중계로 전해졌는데 중앙지방 협력회의, 그 회의 있었는데 여기서도 눈길 끄는 장면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각 지역 지자체장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제 일정을 했는데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미리 협력을 많이 한 모양이네. 우리한테는 뭐 박영선 시장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번 회의 끝나고 박영선 시장하고 다시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일을 찾겠습니다. 오늘 뭐 대통령께서 이 주제에 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서. 네, 강원도민의 41년 한이 풀렸습니다. 이건 뭐 그냥 앉아서 인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이 폴더 인사를 한 김진태 지사, 엑스포에 대한 논의에 좀 집중해달라 이런 여러 번 언급이 있었는데요. 본인의 발언 시간 절반 이상을 강원도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자체 이야기에 너무 많이 시간을 쏟은 김진태 지사와 달리 이 홍준표 시장은 한마디도 보태지 않아서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이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나온 김에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김광선 변호사. 홍 시장이 요즘에 SNS를 통해서 당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일단 뭐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뭐 조수진 최고위원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를 좀 많이 했죠. 네. 그런데 보니까 이제 KBS 라디오랄지 이런 데 나와서 김기현 대표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제 지방 정치에 좀 많이 힘써라. 맞아요. 네. 너무 중앙 정치에 뭐 신경 쓰지 말고 그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이제 감정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상임고문이라는 거예요. 당의 상임고문이다. 네, 당의 상임고문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당에는 상임고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나를 상임고문으로 한 것은 지방에만 있지 말고 중앙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어떤 정책 역할을 해라. 그래갖고 임명한 거 아니냐. 그건 나의 권한과 임무다. 그리고 자기가 그 지방에서 밑에서 보니까 서울에서 중앙에서 너무 엉터리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데 이게 나에게 과연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느냐. 일종의 뭐 당대표 당신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그런 취지의 어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시장으로서 어떤 홍준표의 역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근데 본인이 다음에 대권 후보를 꿈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방자치에서 대구시장만 역할을 하면 묻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국민의힘이 잘 되라는 쓴소리도 있지만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으로 어떤 드러내고 싶은데 그런 것도 상당히 저는 작용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정치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잊혀주는 걸 제일 싫어하죠.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이런 분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봐요. 그런데 상당히 이제 강하게 이 얘기를 하면서 주위에서 많이 비판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표 시장의 예전부터 뭐 굉장히 막말도 많이 했지만 최근에 중앙 정치와 관련된 어떤 행보, 언사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치인들은 본인 부고 기사 외에는 다 좋아한다. 비난 기사든 어떤 좋은 기사든 어떻게 부각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어찌 보면 연예인하고 좀 비슷한 게 이게 참 잊혀지는 거. 정말 무풀이 악플보다 더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이러한 어찌 보면 그 SNS 정치 아니면 어떤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동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정에 대해서도 오늘 인터뷰 저도 들었었는데요. 이건 정치인의 일기다. 자기가 쓰는 일기이기 때문에 시간도 별로 들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오늘도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조금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영남 대권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본인은 나중에 전국적인 대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기에 자기를 여기에 가둬두지 말아라라고 간접적으로 저는 얘기했다고 보고요. 어찌 보면 정말 홍준표 대구시장이 앞으로 4년 뒤를 보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됩니다. 자, 역시 보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 평가는 정말 가지각색대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분은 이르기까지 학교가 어떤 짓을 가해자들이 어떤 짓을 했고 학교가 어떤 짓을 했는데 학교 폭력을 자식 잃은 엄마가 감당해야 될 지금 이 고통과 짐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학폭 문제로 자식과 안타까운 이별을 해야 했던 어머니가 8년간 진행해온 소송. 그런데 이 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사의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믿기지 않는 안타까운 사연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얘기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지수 기자. 담당했던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 어제 취재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혹시 어제 방송 끝나고 또 다시 좀 취재를 좀 해봤어요. 어땠어요? 네,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여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네, 하지만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소식은요, 이 유족 측에게는 연락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권 변호사 유족에게 연락을 해서 앞으로 전화를 잘 받겠다, 유족 측의 전화는 잘 받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들을 말씀이 없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 추가로 알려진 소식이 있는데요, 이 유족 측에 따르면 권 변호사가 잠적하기 전에 이 일방적으로 각서를 한 장 내밀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재판 노쇼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5달 만에 유족들에게 털어둔 바로 그날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3년에 걸쳐서 총 9천만 원을 나가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각서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이 각서 내용 자신들과 합의한 내용은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애초에 이 9천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 재판 수임료로만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었고 또 1심에서 이겼을 때 5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이게 또 뒤집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턱없이 모자라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김광선 변호사. 네. 이 각서라고 이름은 하던데 이게 법적 효력은 그럼 있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법적 효력이 없죠. 우리가 각서라고 하면 다짐이에요. 그래갖고 뭐 불륜한 배우자가 나는 앞으로 바람피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또 뭐 나쁜 버릇을 가진 아이가 각서로 나는 앞으로 향후에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9천만 원에 관한 것은 사실 이제 돈에 관한 거잖아요. 네. 그럼 서로 돈을 주겠다, 얼마를 받겠다는 걸 서로 합의가 돼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각서로 9천만 원을 쓰고 그다음에 뭐 행방불명이 된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일단 본인이 이제 반성을 하고 사실은 이 의뢰인을 만나야죠. 만나서 그 손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전보를 해주겠다.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의뢰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합당하면 거기에 맞는 합의,
약정서를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맞지 않으면 결국 유족이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판결에 의한 금액을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각서만 한 장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연락이 두절됐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배상호 프로파일러, 이 어머니한테 또 안타까운 사연이 어쨌든 소송은 취하가 됐는데 이 소송 비용 1,300만 원을 본인이 오롯이 다 물어야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건 다행스럽게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소송 청구 포기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예, 서울교육청에서는 자체 이제 소송사무 규칙에 의해서 소송 비용 1,300만 원을 청구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갖고 사실은 그 규정이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게 인정될 경우에는 심의의 의결을 거쳐갖고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이 규정, 이 심의회를 열 것을 아마 다음 주나 이런 초에 소집할 거라고 되는데 여기는 부교육감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이 소송 심의회를 열어갖고 회수하지 않을지를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해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많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 회의가 열리면 아무래도 좀 뭐 교육청 입장도 있긴 하겠지만 이 어머님 입장도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해봅니다. 설 변호사님. 네. 그래도 가장 참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 어머니가 변호사 때문에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 좀 네.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위임 관계에 있어서의 의무를 저버렸거든요. 권 변호사가.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한데 여기에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특별 손해도 1심에서 이겼던 5억 원의 배상금 이 금액에 대해서 전체 다는 아닐지라도 어떠한 특별 손해로서 충분히 청구를 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변호사들도 가끔 과실로 이런 소송을 예를 들어서 지게 되거나 아니면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변호사 배상보험 제도가 있고 보통 서울회라든지 서울변호사회, 그다음에 경기 변호사회에도 의무 가입이나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이걸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변호사들이 요즘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단순 과실이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건 제 변호사가 3회 불출석을 해서 소치하가 됐다는 부분은 네. 변호사가 굉장히 중과실이란 말이죠.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배상 보험이 적용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근데 보험 얘기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제가 얼핏 듣기에 이런 게 있던데요.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 이거는 뭔가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그거에 이게 전문인이 변호사인데 이게 의사도 있고 이제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어떤 소송 과정이라든지 수행 과정에서 어떤 손해를 끼칠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보통 보험이란 것은 우연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과실이란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고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이 보험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님, 네. 어쨌든 이 어머니가 손해배상 받으려고 해도 이것도 다시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소송을 통해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각서가 9천만 원짜리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데 또 소송하려면 또 변호사 비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소송을 이긴다 할지라도 과연 이 권경희 변호사가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에 소송 이겨도 권 변호사가 돈 없어요 그럼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권경희 변호사가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재산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건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각서도 9천만 원 쓰고 바로 지급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할부로 나눠서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제 권경희 변호사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뭐 손해배상 청구해서 이긴다 할지라도 과연 그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죠. 우리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우리 시청자 질문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설 변호사님. 네. 우리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 하셨네요. 변호사님들 사정이 생겨서 재판에 불출석하게 됐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이번 건은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네. 불출석할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해요? 보통 저희가 이제 복대리라든지 예. 아니면 공동 수임 같은 사무실에 여러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뭐 공동 수임을 해서 제가 참석을 못 하더라도 다른 변호사가 출석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가달라 해서 복대리를 보통을 합니다. 그걸 이제 복대리라고 하나 보죠? 저는 정말 이 사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변호사는 기일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 2주 전에 보통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있을 사건, 다음 주에 있을 사건을 보통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무 보조원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일 체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3번이나 불출석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제까지 뭐 10년 정도 했지만은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복대리를 해서 이 부분 결코 기일 출석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번 권 변호사 사건은 거의 진짜 고의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설령 일이 생겼다고 해도 누구를 꼭 대리해서 꼭 보내는 이런 경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민주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금 권경혜 변호사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대한변협은요, 이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변협 어제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협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 징계 안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안건 논의를 거쳐서 결과는 다음 달 10일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협에서 가능한 징계 수위를 따져보면 경고 성격의 견책이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또 변호사 자격 정지와 이 제명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예. 지금 권 변호사 경우에는 이게 징계 사유가 되나요? 징계 사유가 되죠. 돼요. 그러면 수임한 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제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거고 변호사 또 윤리의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사안이면 중징계는 제명 아니면 정지이거든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제명까지는 가지 않고 적어도 정직은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최소한 뭐 10개월 이상 또 뭐 대개 3년 이하 정도 되는데 이 사안은 적어도 뭐 10개월, 1년 이상의 정직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경유랄지 그런 것들을 변협에서 조사를 하고 권경혜 변호사가 여기다 이제 소명을 해서 그 정도 수위를 뭐 조사를 해서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배상원 프로파일러. 지금 이 권경혜 변호사가 이제 조국 흑서 공동 저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권 변호사가 과거에 했던 이런 인터뷰 내용들도 지금 이제 다시 또 조명이 되더라고요. 예. 2021년 인터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나는 정직한 게 좋다. 내 자신이 스스로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이 가장 편안하다. 내가 나한테 부끄러우면 결국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지금의 그 이 행동과는 사실 굉장히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사실 지금 다른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진중권 작가의 그 누님이시죠, 진희숙 씨가 올린 내용인데요. 본인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해고 문제로 권 변호사한테 변호를 맡겼는데 너무 불성실해 갖고 애를 먹은 적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배우이자 이제 극단의 대표이신 김정필 씨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네요. 광주에서 비슷한 형태의 권 변호사가 갑작스러운 어떤 이런 중단 통보로 소송에 패한 적이 있다.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의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이길 소송이라고 해서 자기가 가져가 놓고 정작 진행하려고 했더니 사실은 자기 못하겠다. 그 못하겠다는 이유도 뭐 선거 때문에 바빠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이제 다른 변호사를 급하게 구해갖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이 패턴이 비슷해갖고 사실 놀라울 정도입니다. 김광석 변호사님, 이게 이 사건이 지금 점점 더 커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내가 일이 있을 때 변호사를 믿어도 되는지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변호사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변호사는 실력 있는 변호사이면서 성실한 변호사거든요. 아무리 실력 있다 하더라도 권경혜 변호사처럼 저렇게 불성실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성실한데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소송에서는 포인트가 있는데 남의 다리만 긁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게 진짜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한 가지 지금 권경혜 변호사 같은 케이스에서 이걸 방지하려고 하면 의뢰인이 사건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법 포탈에 들어가면 자기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내일 우리 재판, 일주일에 우리 재판이 있는데 변호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재판이 끝나면 직접 갈 수도 있고요. 또 민사는 안 가도 되거든요. 또 시간이 없어 못 가면 재판 끝난 날 오후에 변호사한테
오늘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울 거냐, 이걸 의뢰인이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저 변호사가 정말 성실한 변호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변호사의 성실함과 의뢰인이 계속적인 체크 이렇게 해야지 사건이 성공하면서 이런 불상사가 없는 거죠. 설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불성실한 변호사에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알아차려 방금 말씀 잘해 주셨어요. 자주 연락해서 연락이 자주 되면 일단 그게 가장 성실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그 의뢰인이 정말 관심이 많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 어떠한 이게 재판정에 가거나 검찰에 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법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굉장히 귀찮을 정도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변호사 다 답해 줍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본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혹시나 사건을 의뢰할 일이 있으시다면 지금 저희 출연자분들이 했던 이 조언 꼭 잘 좀 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요, 이 학생들을 상대로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에 좋다는 음료를 시음을 한번 해봐라 하고 나눠줬던 일명 마약 음료 사건이 일파만파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설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 마약 음료 나눠줬던 일당들이 한 4명 정도 지금 보도는 되는데 이 일당들 다 지금 검거가 됐죠? 네, 일단 뭐 40대 그 4명 중에서 40대 여성이 가장 먼저 검거가 됐고요. 그다음 20대 남성이 이제 경찰에 자진 출석을 했고, 20대 여성 본인은 이제 알바만 했다라고 하는 분도 자진 출석을 자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한 명이 대구에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기존에 강남권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마약 이런 걸 애들한테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를 나눠주면서 마약을 더 어떠한 이 복용자들을 퍼뜨리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소문들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것들이 하면서 과연 이것이 단순히 마약을 예를 들어 복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이후에 협박 전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들에게 협박, 그러니까 소위 이제 피싱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 목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체포된 4명의 검거된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하부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사람들 뒤에 이 사람들 더 위에 소위 말하는 상선이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제공하고 이 사람들도 지금 뭐 던지기 수법으로 받았다 그랬거든요. 네. 그럼 누군가 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유통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어떤 책임자, 상선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 사람들만 검거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 아니라 그 위성까지도 충분히 심도 있는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어떠세요? 어째 프로파일러시니까 자, 지금 우리 설 변호사가 쭉 설명을 했는데 배 프로파일러도 이거 위에 더 윗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건 마약 범죄와 피싱 범죄가 결합된 유형이고요. 보통 마약 범죄는 자신의 그 신원을 숨기고 마약을 하는 형태의 던지기 수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거는 공개적으로 시음의 형태로는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피싱으로 들어가는 2중, 3중 혹은 이게 하청, 재하청 형태의 범죄 유형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범은 여기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은 대부분 고액 알바 혹은 뭐 일종의 광고를 통해서 모집된 사람들이라서 전체 규모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본인들도 그냥 돈만 받고 가져와서 이걸 나눠주기만 했다라고 지금 3-4명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건 유례없는 범죄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다른 건강보조 음료는 했는데 마약을 한 건 처음이다. 그래서 경찰도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단계로 보고 있죠. 근데 어떠세요? 사실 저는 이런 사건은 제가 처음 듣거든요. 혹시 일선에서 이렇게 하실 때 이런 비슷한 사건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저도 이제 그 후배들이나 물어봤는데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니 이게 일종의 뭐라고 하는 좀 그런데
어떤 간을 보는 범죄자들이 뭔가 이렇게 좀 반응을 보는 형태로도 했을 수도 있겠다.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형태의 그 지금 마약의 범죄의 수사 구조를 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민진숙 기자, 지금 다들 걱정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청이나 경찰청 이런 데도 좀 빨리 손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경찰이 발빠르게 이제 나섰습니다. 이 서울 전역에 있는 초중고 1,400개 학교와 이 학생, 학부모 83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스쿨벨 시스템을 발령했습니다. 스쿨벨 시스템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 카드 뉴스를 통해서 해당 음료를 건네는 사람들 주의하라 이런 안내문을 뿌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또 마약 음료 사건이 일어났던 이 강남구 대치동을 비롯해서 양천구 목동이나 노원구 중계동과 같이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에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각급 교육 당국도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 오남용 교육을 첫 번째 학기 안에 이제 시행을 하겠다. 또 교직원과 학부모들을 또 대상으로 마약 예방 관련한 연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 관련해서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이 자녀들 학교 보낼 때 마약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었죠. 애들을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해라 부모들이 말하고 뭐 이래야 되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약은 적법 절차는 지키지만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삼 변호사,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아유 오늘 차 조심하고 꼭 마약도 조심해야 돼. 진짜 이렇게 얘기해야 쓰겠습니까 이거?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이제 신종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이제 마약과 관련해서 이제 혼합해서 새로운 이제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신고가 돼서 지금 초기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협박을 받고 돈을 입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닌다는 걸 알고 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이런 취지로 협박하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발본색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행히도 주로 학교나 학원가를 노리기 때문에 장소를 특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랄지 검찰이 합동해서 이런 부분을 미리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MBN처럼 언론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실 그들도 하지 않든지 조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알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아마 이것 말고도 계속 신종범죄가 또 기승을 칠 거고요. 또 마약이 너무나 좀 우리 전에 비해서 쉽게 접촉할 수 있어요. 그래서 GPS라고 해서 네. G 글로벌이에요. 그리고 P가 포스트 우편을 통해서 입수가 되고 S는 이제 텔레그램,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마약을 멀어지게 하는데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모님들 목소리도 좀 준비했는데 부모님들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부터 저도 너무 놀라서 애들이 여기가 마이단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그 음료를 준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설 변호사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이 나눠준 음료를 대부분 다 안 먹었다고 하는데 네. 일부는 또 먹은 학생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신고가 안 되는 게 이거 우리 아이 음료수 먹었어요 신고하면 이게 이제 마약이 들은 거니까 처벌될까 봐 이거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먹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게 처벌이 되나요? 모르고 먹었으면 기본적으로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실제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프로골퍼가 자신과 같이 어떤 술자리를 하던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이
술을 먹고 나서 몸이 이상해서 자진 신고를 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복용을 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약 어떤 흡입으로 처벌받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실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자기가 몰라서 먹었는데 네. 이걸 나중에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은 또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다행히 이것을 다 먹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이번 사건은 굉장히 다행이지만 이것을 몰래 먹었더라도 너무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 경찰이 이거 또 학생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건 자수를 하거나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충분히 이 부분 고려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혹시나 모르고 마셨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들으신 바와 같이요. 이거 모르고 먹었으면 이거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와 같은 범죄 더 빨리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